이번 연말연시는 사회가 참 복잡하죠. 지금도 이 추위에 한남동은 뜨겁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왜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이 걸려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고 있는 극단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극단주의를 누가 주도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대한민국은 먼저 정리를 하면 서울대, 강남, 60대, 70대가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의 강남에 살고 또 지금 60대, 70대. 이것이 왜 그런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이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일하는 검사, 기자, 교수 이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사람들이 극단주의를 21세기에 주도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연시에 사고가 많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사고가 많고요. 뉴올리언즈에서는 새해 맞이 행사에 차량을 돌진해서 본인이 ISIS라 그러면서 14명이 죽는 사고가 생겼고요. 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전직 군인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폭탄물을 장치하면서 테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미국의 극단주의하고 우리하고 극단주의, 유럽 다 이 잘 사는 나라들이 극단주의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극단주의가 트럼프가 나오면서 더 심해졌죠. 그래서 2000년 선거 끝난 후 의사당도 점령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재선하면서 내각의 극단주의자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극단주의가 미국에서도 누가 주도할까? 이 논쟁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살펴보면요. 12월 중순에 루이지 만지온이라는 펜실바니아 대학 유펜, 아이비리그죠. 유펜에 나온 젊은 청년이 의료 보험회사, 대기업이죠. 거기에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CEO를 뉴욕 거리에서 그것도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테러를 저질까? 이 루이지 마지오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쪽지에 보면은 이 의료보험회사들이 돈을 벌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저지른다. 그런 일이거든요. 이렇게 등 뒤에서 총을 쏘는 일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독특한 일입니다. 서양은 이 유목민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낯선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문화가 틀린 것이 우리는 사람을 지나갈 때 앞으로 가면은 실례고 그래서 뒤로 지나가게 되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뒤로 지나가면은 실례입니다.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낯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인지 친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 경우는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는 일은 아주 비겁한 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에서도 보면은 다 앞에서 서로 대기를 하죠. 그런데 리지 마지오네는 뒤에서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이 극단주의가 미국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 그 중에 제 눈에 띈 것은 로저 마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한 1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싱커라 그러죠. 비즈니스 전략 주로 통합적 사고라는 그런 내용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이야기하는 이 로저 마틴 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서 극단주의가 퍼지는 것은 교육,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문제다. 엘리트 교육이 이렇게 극단주의를 강화시킨다. 이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 시스템은 특히 아이비리그,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는 천재적인 아이들이 진학을 하죠. 여기에 엘리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버드 대학이 1867년에 현대식으로 대학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 정답 찾기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인 정답 찾기. 그래서 엘리트 교육은 네가 옳다. 우리가 가리키는 네가 옳고 그리고 너는 옳아야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은 다 옳은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극단주의로 흐를 수가 있죠. 로저 마틴 교수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보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 통합적 사고로 이 극단주의를 교육이 없애야 된다. 이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저 마틴 교수는 이제 경제학과 교수잖아요. 근데 경제학과 교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버드 학파죠. 그러니까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는 케인즈 학파라고 그럽니다. 케인즈 학파. 주로 정부의 공공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케인즈 학파고 70년대 이후에 시카고 학파가 나옵니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이것은 신고전주의라고 그러죠. 밀턴 프리드만이나 조지 스티글러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있죠. 이 미국에서 이제 두 경제 학파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70년대 이전에는 하버드를 중심으로 하는 케인즈 학파들이 이 경제계를 주름잡았죠. 그래서 뉴딜 정책부터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부터 이 모든 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 케인즈 학파가 이론을 제공했죠. 그래서 이 하버드를 중심으로 하는 케인즈 학파들은 시카고 학파를 우습게 합니다. 시카고 학파를 우습게 하는데 하버드 대학이 60년대만 4명의 노벨 경제학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76년부터 20년까지 시카고 학파에서 8명의 노벨 경제학상이 나올 때 하버드는 2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카고 학파에서 작년에도 탔죠. 15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버드를 중심으로 하는 케인즈 학파는 시카고 학파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상대 이론을 우습게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엘리트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옳고 너네는 틀리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경제학의 원로들이죠. 원로들인 아잔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 밀, 토마스 멜더스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시카고 학파도 나왔고 케인즈 학파도 나왔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제 이론을 주장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성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면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한문 정통을 갖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 이후로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편향적인 사고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험은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틀에 안 맞으면은 그 과학적 이론은 틀렸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것을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토마스 쿤이 얘기한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이렇게 과학적 방법론에 새로운 이단이 나와서 그것을 뒤집을 때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점이 많습니다. 결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단순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학파는 시장의 논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이 된다는 것이고, 케인즈 학파는 시장에 내놨을 때 기업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틴 로저 교수는 이것을 두 개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예? 로저 마틴 교수는 이쪽도 맞을 수 있고 저쪽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통합해야 되는데 양쪽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엘리트 교육, 천재적인 학생들이 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가 옳다. 이것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너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나 양극단화 형상은, 극단주의는 주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의 양극단화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이 지식의 우월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해답 찾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에 의해서 정답 찾기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그래서 이 정답 찾기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양극단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는 저놈은 무식한 놈이다. 모르는 놈이다. 모르니까 우리가 옳고 쟤는 틀린 거다. 아니면은 무식하지가 않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면은 악마를 합니다. 상대는 악마다. 지금 이것이 더 많죠. 지금 양측이 서로 악마를 하면서 양극단화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 2000년이 넘어오면서 디지털 세상은 네트워크 연결의 세상이잖아요. 연결의 세상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연결하면 10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상호작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세상은 변화가 늦고요. 그리고 구조적이죠. 하드웨어니까. 그래서 수직적으로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기계가 톱니바퀴가 정확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연결의 세상은 서로 연결하면서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별 현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수함수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너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세상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드웨어 세상에서는 그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세상은 이것이 상호작용으로 무엇이 나올지가 몰라요. 항상 불확실해요. 사실 지금 매년 어떻게 지나갈지가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죠. 이 생성형 AI가 단 2년 만에 이렇게 비즈니스, 이 경제계를 다 점령할지를 아무도 몰랐죠.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20년이 넘은 회사지만 갑자기 2년 만에 저렇게 세계 최고 시장 가치를 갖는 회사가 될지를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지금은 정답 찾기에서 해답 찾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해답 찾기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에서 나눈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계속 변하잖아요. 어제의 해결책이 오늘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틀릴 수 있고요. 오늘의 해결책이 내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창의적 사고는 전국적으로 능숙하게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정보를 분석하고 개념화하고요. 거기에 적응하고 그 정보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논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정답 찾기 패러다임에 맞춰서 내가 한 것이 바로 옳다 그러면은 여기에 적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창의적 사고는 기본에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 플러스는 1일. 1 플러스 1은 1이 맞을까?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이것이 호기심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는 당연한 것을
어린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질문할 때 하는 것을 호기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 접근성, 편향성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정답 찾기 능력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행태로 가는 것은 이 편향성 때문에 그럽니다. 이 SNS가 생기면서 편향성이 더 심화되고 있죠. 예전에 저도 방송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으니까요. 방송이나 신문은요, 토론을 하면은 반드시 좌파에서 연사가 나오면 우파 연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중간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 균형을 안 맞추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편향 유튜브, 우편향 유튜브는 이게 검증이 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떠듭니다. 지금 뭐 탄핵에 들어간 대통령도 유튜브만 본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편향성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객관적 접근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합한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에 의해서 정답 찾기, 내가 옳다는, 그리고 상대를 무식하거나 아니면 악마한 논리로 판단하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소통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도 야당하고 소통을 한번 해본 적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양극단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통과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에 중요한 것이 평생 학습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검사가 됐어도요, 내일이면 또 사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런 창의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고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이 인공지능은요, 디지털은 이 시행착오라고 그럽니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트라이얼 앤 에러죠. 시행착오를 거쳐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시도해서 그 결과를 보고요.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먹임, 피드백을 주고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새로운 이 빨리 변하는 기술 변화에 의해서 빨리 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혁명은 소유가 중요하잖아요. 이 절삭 가공이라고 하죠. 빼는 겁니다. 산업혁명 빼는 거. 무엇을 깎아서 만들죠. 그래서 자원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자원은 풍부하지가 않아요. 시기하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2등을 하면 필요 없어요. 1등이 다 가져가면 내게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은 경쟁입니다. 희소성이기 때문에. 경쟁이고 또 이익 추구가 기본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연계를 위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세상은 무한대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의 세계입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하기위해서 경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유가 핵심입니다. 공유하려고 그러면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엘리트 교육은 로저 마틴 교수가 주장한 엘리트 교육이 문제다. 그러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답 찾기를 가르치잖아요. 정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정답 찾기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학력고사를 만점을 맞고요. 정말 정답 찾기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안 맞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기자, 검사, 교수들입니다. 이 세 집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이 세 집단이 가장 극단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 지내면은요, 정말 안 변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요. 이 세 집단은 그러고요, 이 조직에 속해 있지만 다 각자 개인이 하나의 조직입니다. 독립된 조직.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일 우수하고요.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안 변하는 집단 중에 대표적인 게 기자, 검사, 교수입니다. 이들은 다 스카이를 나왔고요. 다 공부를 잘했고요. 대부분 강남에 삽니다. 그리고 60, 70대는요. 60, 70대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대량으로 대학을 나온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똑똑하죠? 똑똑하고 이 대량으로 대학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경제 10대 대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고수 성장을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성취감을 너무 많이 맛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알고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대를 나온 교수, 기자, 검사 이 집단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0.1%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승자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처음으로 대학을 집단으로 나온 60, 70대. 여기 인구도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20%를 작년 만에 넘었었습니다. 1000만이 넘습니다. 이 60대까지 하면 한 1500만 명이 됐습니다. 숫자도 많아요. 이 세 그룹이 극단주의를 주도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쫓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세기말 현상인데요. 세기말에는 항시 극단주의가 유행을 하죠. 독일에서도 좀 나치당이 다시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 극단주의를 해소하고 더 좋은 번영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강남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검사, 기자, 교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